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돈이 부족한 것. 물론 그것도 걱정이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는 하루.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은퇴자 10명 중 4명이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이 줄어든 어르신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취미를 가져야지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취미라는 게 다 돈이 드는 거 아니야? 골프? 여행? 그런 거 할 형편이 안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아니 오히려 건강까지 좋아지고 외로움까지 사라지고 심지어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취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총 11가지 무료 취미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냥 나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 건강에 좋은 취미, 머리를 젊게 만드는 취미, 외로움을 녹이는 취미, 그리고 용돈까지 벌 수 있는 취미.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나눠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심삼일을 이기는 비법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취미라는 게 왜 중요한지, 단순히 심심하니까 뭐 좀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배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5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62에 퇴직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첫 한 달은 좋았대요. 그동안 못 잤던 잠도 실컷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즐기고. 그런데 2달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내분은 자기 일상이 있으니까 나가시고 자녀들은 바쁘고 거실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석 달째 되니까 말수가 줄었대요. 넉 달째는 입맛이 없어졌고요. 반년쯤 되니까 아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 겨우 6개월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약보다 취미를 찾으세요. 이게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면 거의 한갑인데 혼자 집에 앉아있는 게 그만큼 몸에 해롭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신체 건강 지표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일거리와 진짜 취미는 다릅니다. 소일거리라는 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기, 스마트폰 뉴스, 읽기, 이런 것들이요. 물론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뇌를 자극하지 못합니다. 진짜 취미는 다릅니다. 내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거나 누군가와 어울리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에요. 이런 활동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돈 한 푼 안 들이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취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걷기 명상입니다. 에이, 그냥 걷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걷기 명상은 일반 산책과 다릅니다. 일반 산책은 그냥 걷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또는 스마트폰 보면서 걷죠. 걷기 명상은 걸음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편안한 옷을 입고 집 근처 공원이나 조용한 길로 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이때 발바닥에 집중합니다.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들어 올려지는 느낌,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바닥을 밟는 그 감각에 온 신경을 모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점심에 뭐 먹지?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다시 발바닥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걸 하루에 30분만 해보세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걷기 명상을 8주 동안 꾸준히 한 그룹은 혈압이 평균적으로 낮아졌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제가 특히 걷기 명상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빨리 걸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느리게 걸을수록 좋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고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시작하는 팁을 드리자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도 길게 느껴지면 5분도 좋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현관문을 나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경로를 걸어보세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어제는 없던 꽃봉오리가 오늘 피어 있고 초록이었던 잎이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가고 이런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두 번째 취미는 맨몸 운동입니다. 운동이 취미가 될 수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됩니다. 특히 맨몸 운동은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 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드릴게요. 맨몸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이런 걸 떠올리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나이대에 맞는 맨몸 운동은 따로 있어요. 첫째, 의자 스쿼트.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처음에는 5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5개면 5개, 3개면 3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둘째, 벽 짚고 팔굽혀펴기.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어깨와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대신 벽에 손을 짚고 서서 하는 팔굽혀펴기를 해보세요.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벽에 짚고 천천히 팔을 구부렸다 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슴, 어깨, 팔 근육이 자극됩니다. 셋째, 한발서기. 이건 진짜 간단한데 효과가 놀랍습니다. 한쪽 발로 서서 30초 버티기. 처음엔 흔들흔들 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데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균형 감각이에요.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맨몸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날씨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여름 폭염이 와도 집안에서 할 수 있어요. 거실에서, 안방에서, 베란다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맨몸 운동을 하다 보면 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의자 스쿼트 5개 하던 사람이 한 달 뒤에 15개를 하게 돼요. 한 발 서기 10초 하던 사람이 30초를 버티게 됩니다. 이 성장의 감각, 이게 바로 취미의 핵심이에요. 나는 아직 성장할 수 있다. 이 느낌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운동 루틴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 스쿼트 10개, 벽 짚고 팔굽혀펴기 10개, 한 발 서기 좌우 각각 30초, 이걸 2번 반복하면 총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이에요, 10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면 하루 운동이 끝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시니어 맨몸 운동이라고 검색하면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영상 보면서 따라 하다가 익숙해지면 혼자서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텃밭이 어딨어?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텃밭이 꼭 넓은 땅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베란다에 화분 서너 개만 놓으면 그게 바로 나만의 텃밭이에요. 대파,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은 화분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씨앗은 다이소 같은 데서 1,000원이면 살 수 있고 한 번 사면 한철은 거뜬히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무료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왜 텃밭 가꾸기를 추천하느냐면요. 이건 단순한 농사가 아니에요. 생명을 키우는 일입니다.
어제 심은 씨앗에서 오늘 싹이 올라왔다. 이틀 전에는 손톱만 하던 잎이 지금은 손바닥만 해졌다. 이런 변화를 매일 관찰하는 재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마치 손주를 키우는 것처럼 하루하루 들여다보게 돼요. 일본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원예 활동을 주 3회 이상 한 어르신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3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원예 활동 그룹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확연히 느렸다고 합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햇볕 아래서 식물을 돌보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래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수확의 기쁨입니다. 내가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서 먹는 그 맛. 마트에서 사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내가 키운 거야. 이 한마디에 식탁이 풍성해지고 가족들 반응도 달라집니다. 손주한테 할아버지가 키운 토마토야 하면 그 표정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아파트의 베란다도 좁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 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작은 텃밭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웃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 운동도 되고 사교도 되고 수학도 하고 일석삼조입니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시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대파 밑동을 버리지 마세요. 뿌리 부분을 3cm쯤 남겨서 물이 담긴 컵에 꽂아두세요. 며칠이면 새 잎이 올라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재밌는데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몸이 건강해지는 무료 취미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걷기 명상, 맨몸 운동, 텃밭 가꾸기. 이 3가지는 돈이 안 드는 건 기본이고 매일 꾸준히 하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병원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돈을 버는 셈이죠. 그런데 몸만 건강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뇌 건강입니다. 다음으로는 머리를 젊게 만드는 무료 취미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중에 하나는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취미입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머리를 젊게 만드는 취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는 치매 예방 효과가 연구로 입증된 취미라고 했죠? 곧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책 읽으라는 거야? 그건 너무 뻔하잖아.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뻔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효과가 확실하니까 뻔한 거거든요. 독서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뇌에서는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단어의 뜻을 해석하고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상상하고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요. 뇌의 여러 영역이 한꺼번에 활성화되는 겁니다. 미국 러시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독서를 포함한 인지활동을 자주 하는 어르신은 치매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소설 같은 이야기책을 읽는 게 효과가 좋았대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책을 사려면 돈이 들잖아. 아닙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전국에 1000곳이 넘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도서관이 옛날 도서관이 아닙니다. 에어컨 빵빵하고 의자도 편하고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집에서 나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공공도서관 전자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어요. 글씨 크기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돋보기 없이도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독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고르지 마세요. 얇은 에세이나 짧은 단편 소설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쪽만 읽겠다고 정해두세요. 10쪽이면 15분에서 2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것만 꾸준히 해도 한 달이면 책 한 권을 뚝딱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다음 책이 읽고 싶어져요. 이게 독서의 마법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글쓰기입니다. 나는 글재주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글쓰기는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서너 줄만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걷기 명상을 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꽃향기가 참 좋았다. 내일도 가야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일기 쓰기가 뇌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줍니다.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 자체가 뇌의 해마, 그러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자극하거든요. 그리고 느낌이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서 전두엽도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기 쓰기는 뇌 전체를 골고루 운동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행복감이 크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일기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줘서 감사하다. 손주가 전화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3줄이면 끝입니다. 글쓰기에 조금 자신이 붙으면 블로그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 브런치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무료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오늘 산책길에서 찍은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예쁘네요, 글이 따뜻해요, 이런 댓글을 달아줘요. 이게 또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머님 한 분은 이른둘에 블로그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동네 산책하면서 찍은 꽃, 사진과 짧은 시를 올리셨는데 1년 만에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블로그 글쓰기 강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냥 일기 대신 시작한 건데 인생이 바뀐 거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매 예방 효과가 연구로 입증된 취미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3번째는 바둑과 퍼즐입니다. 바둑은 동양의 지혜가 담긴 놀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에요. 바둑을 둘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수를 읽고 여러 수 앞을 내다보고 전체 판을 조망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이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바둑을 정기적으로 두는 어르신 그룹은 인지기능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력과 계획 능력, 그리고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단기 기억력이 크게 향상됐대요. 바둑은 어렵지 않아. 처음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바둑을 배울 수 있는 앱이 많습니다. 컴퓨터 상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요.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바둑 동호회가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둑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면 퍼즐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여기서 퍼즐이라 하면 조각 맞추기 퍼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도쿠, 가로 세로, 낱말 퍼즐, 숫자 퍼즐, 이런 것들 다 포함입니다. 신문에 매일 실리는 스도쿠 하나 풀어보세요. 처음엔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단계로 올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반대로 안 쓰면 약해지고요. 독서, 글쓰기, 바둑과 퍼즐, 이 3가지 취미는 뇌를 매일 운동시키는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안 드는데 치매 예방 효과는 탁월합니다.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머리가 건강해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이요. 은퇴하고 나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의 수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싫어도 매일 사람을 만났잖아요. 동료, 거래처, 후배, 상사, 매일 수십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이 관계가 뚝 끊겨요. 처음에는 이제 성가신 사람 안 만나도 되겠다 하면서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일본에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독거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들입니다. 외로움을 녹이는 무료 취미 3가지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합창단입니다. 합창단? 나는 노래를 못하는데?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합창단은 전문 합창단이 아닙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 교회, 성당, 절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합창단이에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합창이 왜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 또는 유대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폐활량도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합창 활동을 하는 어르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창단의 또 다른 매력은 공연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작은 공연을 하거든요. 무대에 서서 가족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 경험,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떨리면서도 뿌듯하고 끝나고 나면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 밀려와요.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전화해서 혹시 합창 프로그램 있나요?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한 달에 10,000원 이하의 아주 적은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 취미가 돼? 네, 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취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경험을 주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직장에서는 내 역할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퇴직하면 그게 사라지잖아요. 이 쓸모없음의 감정이 사실은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봉사활동은 이 감정을 정면으로 해결해 줍니다. 어린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아버지, 독거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자, 동네 공원의 꽃밭을 가꾸는 환경봉사단, 이런 활동을 하면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실제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주 2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어르신은 혈압이 낮고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려면 1365-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전국의 봉사활동 정보가 다 모여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고 내 관심사에 맞는 봉사를 찾을 수 있어요.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봉사활동의 숨은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봉사를 하다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모임이 되고 새로운 인간관계로 발전해요. 봉사가 목적이었는데 친구까지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동네 모임입니다. 등산 모임, 산책 모임, 자전거 모임, 독서 모임, 이런 동네 소모임 말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동네 산책 모임 같은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네이버 카페에도 지역 기반 모임이 아주 많고요. 동네 모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처럼 매일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친구처럼 오랜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은 동네에 살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볍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벼운 만남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산에 오르는 사이였는데 어느새 산 정상에서 김밥을 나눠 먹고 하산 후에 막걸리 한잔하고 명절에는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노후에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요. 처음에 모임에 나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게 불편하고 어색하니까요. 그런데 딱 3번만 나가보세요. 첫 번째는 어색하고, 두 번째는 조금 편해지고, 세 번째는 아는 얼굴이 보이면서 반가워집니다. 3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 3가지 취미, 합창단, 봉사활동, 동네 모임,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꼭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딱 하나, 용기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용기요. 자, 여기까지 외로움을 녹이는 취미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취미는 좀 특별해요. 돈이 안 드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취미입니다. 돈 안 드는 취미인데 돈을 번다고? 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용돈까지 벌 수 있는 무료 취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많이 기대하셨죠?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여기서 말하는 돈 벌기는 큰 돈을 벌라는 게 아닙니다. 취미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용돈이 생기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수입이 주는 기쁨은 금액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이 취미가 되려면 비싼 카메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 스마트폰, 그게 바로 카메라입니다. 사진의 매력은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매일 지나치던 골목길,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이 보이고 석양에 물든 하늘의 색이 매일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비 온 뒤 물웅덩이에 비친 건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진 촬영을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산책 나갈 때 스마트폰을 꺼내서 예쁘다고 느끼는 것을 한 장 찍어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잘 찍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걸 기록하는 게 사진의 본질이니까요. 그리고 사진 실력을 올리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사진 잘 찍는 법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무료 강의가 넘쳐납니다. 빛의 방향, 구도 잡는 법, 편집 앱 사용법, 이런 것들을 하나둘 배워가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으로 어떻게 용돈을 벌 수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스톡 사진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크라우드픽이나 셔터스톡 같은 곳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면 누군가 그 사진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소정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둘째, 블로그와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블로그에 좋은 사진과 글을 꾸준히 올리면 방문자가 늘어나고 방문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광고 수익이 생깁니다. 셋째, 동네 소상공인 사진 촬영입니다. 동네 작은 식당, 카페, 가게들은 메뉴 사진이나 매장 사진이 필요한데 전문 사진가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사진 연습 겸 무료로 찍어드릴게요 하고 시작해서 실력이 쌓이면 소정의 촬영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아버님은 67의 스마트폰 사진을 시작하셨는데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일출 사진을 찍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록용이었는데 어느 날 찍은 사진이 지역사진 공모전에서 입선을 한 겁니다. 상금이 20만 원이었대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진이 인정받았다는 그 기쁨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취미는 손글씨 그리고 캘리그라피입니다.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뭔가 전문적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예쁜 글씨 쓰기예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펜 한 자루와 종이, 이게 끝입니다. 손글씨의 매력은 느림의 미학에 있습니다. 이 빠른 세상에서 펜을 잡고 한 획 한 획 천천히 글씨를 쓰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글씨를 쓸 때 뇌에서는 집중력과 관련된 영역이 활성화되고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면서 손에까지 자극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캘리그라피 기초라고 검색하면 무료 강의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30분씩 연습하면 한 달이면 눈에 띄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손글씨로 용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글씨 엽서나 카드를 만들어서 온라인 마켓에 파는 겁니다. 동네 카페나 식당에 메뉴판을 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진과 손글씨,
이 두 가지 취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작할 때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것, 그리고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서 점점 더 재미있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원하면 작은 수입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총 11가지 무료 취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11가지를 다 알아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해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작심삼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작심삼일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3일만 법칙입니다. 처음부터 평생 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일단 3일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세요. 3일씩 연장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됩니다. 둘째, 루틴 만들기입니다. 취미를 특정 시간에 고정시키세요. 기존 습관에 새 습관을 붙이는 습관 쌓기를 활용하면 정착이 훨씬 쉬워요. 셋째, 기록의 힘입니다. 오늘 한 것을 기록하세요.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 치는 것으로 충분해요. 동그라미가 이어지면 이 줄을 끊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국의 코미디 배우 제리 사인필드가 이 방법을 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넷째, 함께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릅니다. 카카오톡 그룹방에 매일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다섯째,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세요. 취미는 잘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즐기기 위해 하는 거예요. 글씨가 삐뚤삐뚤해도 괜찮고 사진이 흔들려도 괜찮고 바둑에서 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는 동안 즐거웠느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못해도 괜찮은 게 취미고 잘해야 하는 게 직업이다. 우리는 수십 년간 잘해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못해도 괜찮은 것, 그냥 좋아서 하는 것에 시간을 쓸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11가지 중에서 이건 해볼만 하겠다 하는 것 딱 한 가지만요. 그리고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시작해보세요.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인생이 달라지는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즐겁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 정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그 돈이면 자식 걱정도 끝나고 배우자와 함께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딱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에 저축까지 합쳐서 현금만 3억 원이 있었고요. 인천 신도시에 대출 한 푼 없는 5억짜리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합치면 8억 원. 63 나이에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30만 원에 현금까지 든든하니까 아내랑 손잡고 공원 산책이나 하면서 조용히 늙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천 외곽의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지붕이 달궈져서 방 안이 찜통이 되고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와서 이불을 2장 덮어도 발끝이 시립니다. 이 좁은 방에서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더위도 추위도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아무 소리도 없는 이 방 안에서 36년을 함께했던 아내의 빈자리가 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 적막함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8억 원이 있던 사람이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몇십만 원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아내가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아들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친 거야. 나는 이제 당신 곁에서 같이 무너지고 싶지 않아. 36년 결혼 생활이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게 미안해서 은퇴하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제가 준 건 빚더미와 눈물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딘가에서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며 식당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요? 혹시 지금 자식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8억 원보다 귀한 가족을 지키는 법과 내 노후를 사수하는 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걸었던 이 3년의 지옥 같은 길을 여러분만큼은 절대 걷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1살에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바뀐 그 공장에서 32년을 일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5시 반이면 작업복을 입고 프레스 기계 앞에 섰어요. 여름이면 공장 안이 40도가 넘어갔는데 선풍기 2대로 버텼습니다. 쇠를 깎을 때 나오는 불꽃이 팔뚝에 튀면 화상 자국이 생기는데 그게 제 팔에 수십 개가 박혀 있었어요. 겨울에는 철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장갑을 2겹 끼워도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특근을 빼먹은 적이 없었고요. 여름 휴가라고는 이틀 쉬면서 집에서 선풍기 바람 쐬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 장인어른 댁에 갈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까워서 국도로 빙 돌아간 적이 있어요. 아내가 차 안에서 멀미하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한 푼 한 푼이 아쉬웠어요.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집 한 채는 장만해야지. 아내한테 고생시킨 거 언젠간 보상해줘야지.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32년을 버텼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는 피곤해 절어 들어오는 저한테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던 사람이에요. 한겨울에도 고무장갑 끼고 찬물에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핸드크림 하나 안 사고 그 돈이면 민수 참고서를 사겠다고 했어요. 외식이라고는 1년에 한두 번, 결혼기념일에 동네 칼국수집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주도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아내가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은퇴하면 하며 미뤘습니다. 그 나중에라는 게 오긴 왔는데 저는 아내를 여행에 데려가는 대신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58살 때 인천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매매가가 5억 원이었는데 대출 한 푼 없이 온전히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깨끗하게 박혀있는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동안 쇠를 깎고 불꽃을 맞아가며 번 돈의 결실이구나 싶었어요. 거기에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니 현금이 3억 원쯤 남았습니다. 아파트 5억, 현금 3억, 합치면 8억 원.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 넉넉하진 않아도 남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은퇴 첫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느긋한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고 단지 안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른 봄이라 바람이 좀 찼는데 그 찬 바람마저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연금 나오면 둘이 소박하게 살자. 가끔 민수네 가서 손주 얼굴도 보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 1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현금 3억 원이 있으니까 한 달에 80만 원씩만 보탰어도 30년은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단지 안경비 아저씨가 한 부장님 은퇴하시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시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저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은퇴하셨다면서요. 부럽다 하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허허 웃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고 단지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노을을 보던 그 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은 맑은 하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평화가 석 달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더라고요. 은퇴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뭔데?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민수가 할 얘기가 있대. 이번 주 일요일에 온다는데
민수는 저희 외아들입니다. 91살이었는데 대학을 나오고도 제대로 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질 못했어요. 중소기업 다니다 3년 만에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했다가 1년 만에 접고 배달 대행 잠깐 하다가 또 그만두고 아내 속만 까맣게 태우던 녀석이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도 손주가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요일에 민수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확실한 자리를 찾았어요. 인천 구도심 쪽에 역세권이고 유동 인구도 많은 곳인데 가맹비에 인테리어 비용에 보증금까지 합치면 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억 원이요? 현금 3억 원 중에 2억 원을 달라고?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아들은 미리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자료, 예상 매출표, 수익 시뮬레이션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 브랜드가 전국 가맹점 매출 상위 5% 안에 드는 데예요. 월 매출 3천만 원은 기본이고 잘하면 4천만 원도 넘겨요. 로열티 내고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도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순이익이 남는다고요. 2년이면 원금 다 뽑아요.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32년 동안 공장에서 쇠를 깎아서 모은 돈이다. 그건 나하고 엄마가 늙어서 병원비 내고 밥 먹고 살아야 할 돈이란 말이야. 아들의 눈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40이 넘었어요. 이러다가 50살이 돼도 이 꼴인 거예요. 은지도 힘들어하고 준이도 점점 크는데 아빠가 이래서야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1살 먹은 사내가 아버지 앞에서 훌쩍이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눈시울이 붉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편이었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떻게 그걸 줘?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도 이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아내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아내 말이 맞아. 이건 줄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부터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아내가 잠자리에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민수 눈물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죽고 나면 저 녀석은 어떻게 살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우리 생명줄이야. 아내도 그때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왔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았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금도 나온다며 계속 졸랐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5살짜리 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기는데 아들이 뒤에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준이한테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려면 이번에 자리를 잡아야 해요. 그 말에 아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면서 제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여보, 우리 민수 저러다 정말 큰일 나. 2억만 빌려줬다 생각하고 도와주자.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식이 울면서 부탁할 때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하고 안길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이성이라는 문이 닫히고 감정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큼은 꼭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내주는 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모두를 나락으로 보내는 급행열차, 표를 끊는 겁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눈물에 못 이겨 2억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32년 동안 쇠를 깎아서 모은 돈인데 몇 번의 터치 한 번에 사라지는 그 허망함이란. 아들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표정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인천 구도심의 역 근처에 찍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 주방 설비, 보증금까지 해서 딱 2억 원이 들어갔어요. 간판이 올라가던 날, 저와 아내는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번쩍이는 간판 아래에서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우리 민수가 제 앞가림을 하는구나 싶어서 코끝이 찡했어요. 개업 첫 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오픈 할인 행사를 하니까 손님이 줄을 서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있었어요. 아들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동네 사람들이 새 가게 구경 삼아 찾아오고 배달 주문도 밀려들었습니다. 아내 정희 씨가 직접 홀 서빙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홀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주문 받고 치킨 나르고 테이블 닦고 설거지까지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벗겨지는데도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수가 돈 버는 거 보니까 힘든 줄 모르겠어. 이 맛에 사는 거지. 딸 매출이 2,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재료비에 로열티에 인건비에 월세 빼고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기대했던 1,000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감에 차서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달은 3,000만 원 찍을 수 있어요. 요즘 배달 앱에서 리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2달째 매출이 2,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저도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우리 민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니까. 치킨집인데 장사가 잘 돼서 나도 이제 좀 편해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뼈저리게 배운 게 있습니다. 가장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놈이 사람의 눈을 가장 멀게 만들거든요. 잘 될 때는 나쁜 징조가 보여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발밑에서 바닥이 꺼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요. 석 달째 접어들면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의 경쟁 매장이 3곳이나 더 등록된 거예요. 거기다 가격 할인 경쟁이 시작되면서 저희 가게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2,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매출은 줄어드는데 아들의 씀씀이는 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더라고요. 민수야, 이 차 뭐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사장이 싸구려 차 타면 거래처에서 무시해요. 리스로 뽑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미 2억 원이나 받아간 놈이 장사 시작한 지 3달 만에 차를 바꿔? 그것도 월 리스료가 80만 원짜리를?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열심히 하는데 기죽이지 마. 차 한 대가 뭐가 대수야. 아내의 눈에는 아들의 허영심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성공만 보였던 거예요. 아내는 그날도 부은 발에 신발을 억지로 끼워 신고 다시 가게 홀로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매출이 1,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월세, 로열티의 재료비에 인건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매출의 20% 넘게 나가는데 배달 비중이 높아지니 수수료만 내다보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위기감을 전혀 못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매장이 하나라서 이런 거예요. 2번째 매장을 내면 본사에서 할인율도 더 좋게 해주고 배달 앱 상위 노출도 시켜준대요. 매장 2개면 한 달에 순이익 1,500만 원은 갈 수 있어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뭐? 2번째 매장? 첫 번째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버지, 지금 이대로 가면 첫 번째 매장도 접어야 해요. 그러면 2억 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2번째 매장을 내서 규모를 키워야 살 수 있어요. 지금 안 하면 2억 원 전부 물거품이 돼요. 말이 제 급소를 찔렀습니다. 2억 원을 날린다고?
32년 동안 모은 돈을? 그건 안 돼. 어떻게든 살려야 해.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물에 빠진 돈을 건지겠다고 더 깊은 물에 뛰어든 거예요. 두 번째 매장을 내려면 3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현금 1억 원을 다 집어넣어도 2억 원이 모자랐어요. 결국 저는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면서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 나이에 이 금액은 좀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월 100만 원 가까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충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2억 원을 쏟아부은 마당에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을 몽땅 잃는다는 공포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져본 사람이 63세 2억 원이라는 빚을 등에 지게 된 겁니다. 아내 정희 씨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미쳤어. 집을 담보로 잡혀? 그 집이 우리 마지막이야. 그걸 잃으면 우리 뭘로 살아? 아내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36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저렇게까지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안 하면 2억 원 다 날려. 두 번째 매장만 잘 되면 빚도 갚고 다 해결돼. 제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지만 이미 도장을 찍은 뒤였습니다. 두 번째 매장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서쪽에 있는 신규 택지지구 상가였어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라 아들이 자신 있게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동네는 인구가 느는 만큼 새 가게도 느는 겁니다. 치킨집만 반경 500m 안에 5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새 동네 사람들은 아직 단골이 없으니까 제일 싸고 제일 평점 좋은 데로 가거든요. 결국 두 번째 매장도 오픈빨이 떨어지자마자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매장이 2개니까 나가는 돈도 2배였어요. 월세 2곳 합쳐서 4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재료비, 로열티, 배달 수수료, 거기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까지 한 달에 최소 2천만 원은 나가는데 두 매장 매출을 합쳐도 3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순이익은커녕 매달 적자가 수백만 원씩 쌓여갔어요. 제 연금 130만 원이 이제 집 생활비가 아니라 가게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두 매장을 오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첫 번째 매장에서 점심을 뛰고 오후에 두 번째 매장으로 건너가서 저녁을 뛰고 하루 14시간을 서서 일하니 몸이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허리가 펴지질 않아.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는 주사만 맞고 사흘 만에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다시 치킨을 나르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매장 하나라도 정리하고 남은 걸 수습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3억 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접는다는 건 그 돈을 전부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하죠.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깊이 빠져드는 거. 저는 그 함정에 정확히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들이 가게 수입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대신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게 매출이 떨어지니까 조급해진 거죠.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확실한 사이트가 있다. 원금의 3배를 불릴 수 있다.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간 겁니다. 아들은 가게 카운터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아내가 홀에서 허리 부러져라 뛰어다니는 동안 아들은 화면 속 숫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다며 저희 부부를 비싼 고깃집에 데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제가 좀 벌었어요. 이제 곧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우리 아들 드디어 해내는구나. 저는 불안했지만 아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짜 평화의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달려가 보니 가게 안에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장 민수 씨 여기 있어? 빌려간 돈 1억 5천은 언제 갚을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벌었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으로 가게 수입금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한테 1억 5천만 원을 빌렸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한상태 씨 되시죠? 사모님 정희 씨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대출이 연체 중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보증을요? 알고 보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가게 보험 서류라고 속이고 사인을 받아서 아내 이름으로 5천만 원짜리 연대 보증을 세웠던 겁니다. 아내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들 앞길 막기 싫어서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총 빚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2억, 가게에 들어간 돈 3억, 아들이 빌린 사채 1억 5천만 원, 아내 보증 5천만 원, 자잘한 카드론까지 합치면 8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8억 원이 있던 사람이 8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자산에서 채무자로 정확히 반대편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날 밤 3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제대로 싸웠습니다. 당신이 도장을 왜 찍어? 서류도 안 읽어보고 왜 그냥 찍냐고. 제가 소리치자 아내도 울면서 받아쳤어요. 처음에 2억 원 줄 때 내가 말렸잖아. 당신이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일이 없었어. 2번째 매장 낼 때도 집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 당신이 이 꼴을 만든 거야.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 아내 말을 들었으면 이 일은 없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뼈 아팠기 때문에 저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총알처럼 오갔습니다. 36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원망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밥을 같이 먹지 않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방 안에, 한 사람은 거실 구석에 밝혀서 서로의 숨소리조차 원망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아파트 현관문에 경매 통지서가 붙었을 때 아내가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서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고 며느리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르겠다며 울기만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해봐도 아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졌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집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짐은 언제 빼시나요? 32년 동안 공장에서 쇠를 깎아본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 남의 집이니 나가라는 그 말이 주먹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짐을 싸는데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8억 원의 재산이 소형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집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날 아내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당신 곁에 있으면 같이 무너질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 그 장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8억 원이 사라진 것보다, 32년 직장 생활이 물거품이 된 것보다, 36년을 함께한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게 1000배만 배 더 아팠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천 외곽의 옥탑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사 첫날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물 얼룩이 져 있더라고요. 여름이면 비가 새겠구나 싶었어요. 8억 원이 있을 때는 왕처럼 대접받았는데 그게 사라지니 저는 그저 민폐 끼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봉지로 버티는 날이 허다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금을 알아봤더니 아직 경매 절차가 안 끝나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잡힌다고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망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소리로 들려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옥탑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이 고통이 끝날까 수백 번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네 재래시장을 지나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큰 냄비를 옮기고 있는 여자. 허리가 굽어서 절뚝이듯 걷는 모습이 눈에 익었어요. 아내였습니다.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 민수였어요. 저한테는 같이 무너질 것 같다고 떠난 사람이 정작 우리 집을 무너뜨린 그 아들 옆에서 남은 음식을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민수야, 이거 좀 더 먹어. 엄마가 내일 월급 나오면 고기 사올게.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이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 지독한 모성애가 가여워서 우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내는 행복해지려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아들을 돌보려고 식당 일을 하며 아들 곁에 남은 겁니다. 저한테서 떨어져 나와야 보증 관련 정리도 좀 수월해질 거라는 계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처절한 모성애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비참한 광경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제 인생에 남은 미련을 전부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아내도 제 노후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알아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금 130만 원만이라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 신세 안 지고 삽니다. 복지제도를 하나하나 뒤져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냈어요. 법은 냉정할 줄만 알았는데 발버둥 치니까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인천의 한 시니어 복지주택에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신도시 아파트에 비하면 한 뼘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이곳은 빚쟁이의 독촉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없는 저만의 작은 요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고 단지 안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벌어들이는 조금의 수입으로 생활합니다. 예전처럼 고깃집에 가거나 골프를 치는 건 꿈도 못 꾸지만 아침에 눈 떠서 마시는 봉지 커피 한 잔이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드는 일상이 처음에는 죽기보다 싫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의 지옥을 겪고 나니 이제야 알겠어요. 노후의 평화는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분수를 알고 내 그릇을 지키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단지 안공원을 산책하며 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8억 자산가 한 부장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노인 한 상태로서 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뼈저리게 배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자식의 눈물에 노후 자금을 내주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진심입니다. 자식이 사업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며 울 때 부모 돈을 꺼내주는 건 돕는 게 아닙니다. 부모 돈은 공짜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에요. 실패해도 엄마 아빠가 또 해주겠지, 그 의존심만 키워줍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그물을 주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물도 주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그물을 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돈 없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효도입니다. 둘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절대 빌리지 마십시오. 집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할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허물어서 자식 사업에 쏟아붓는 건 적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울어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될 것 같아도 내 집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집이 무너지면 자존심도 건강도 가족도 전부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쳐서 증명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하나 더 넣어두거나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키십시오. 돈이 있을 때는 서로가 천사 같고 영웅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는 순간 30년, 40년의 정이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혼하고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 노후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잔소리하는 배우자뿐이라는 사실을요. 서로의 노후 자금은 투명하게 나누되 상대방의 노후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은 반드시 서로가 단호하게 막아줘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아내가 반대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아내가 아들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적어도 아내의 노후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32년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늘이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하늘도 자식도 냉정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돈,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보험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예요. 제가 이 옥탑방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한 제 입술입니다. 아들에게, 욕심에게, 달콤한 기대에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은 꼭 안 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넘기지 말 것. 둘째, 내 집을 담보로 잡히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셋째,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킬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것.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저 잃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비참한 현실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변의 자식 문제나 노후 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